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64페이지에 비판적 읽기입니다. 비판적 읽기. 자, 작년까지는 이 단원은 이 독서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발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학습 활동만 같이 수업 시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대면 수업 자체가 지금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고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쭉 읽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능에서 이제 문학 파트가 한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범문법 파트가 또 3분의 1, 그리고 이제 읽기 파트가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여러분들 항상 얘기했지만 이 문학이나 문법, 특히 문법은 단기간 내도 우리가 극복이 되고 문학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문학도 시간 투자를 한 만큼 다 극복이 되지만 읽기는 사실은 좀 극복되기 힘든 아주 오랜 기간 쌓아온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라든가 어휘 능력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되어 온 것들이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기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기는 사실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할 때도 제일 시간 투자도 많지만 그다지 효과가 또 안 나타나는, 그래서 많이 좌절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서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해 나가야지만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읽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독서라는 과목은 지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어진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 자체를 어렵게 내기도 힘들 뿐더러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뽑아내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읽고 또 그 안에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챙겨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유리하게 출제할 수밖에 없다. 자, 교과서는 64페이지인데 65페이지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글이 주장이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담겨 있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진 그런 글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 사람의 숨겨진 의도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비판적으로 읽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3가지 정도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글쓴이의 관점과 글의 내용을 판단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과 가치관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그래서 다루는 대상이나 쟁점에 대한 글쓴이의 일정한 관점이 나타나는데 독자는 이러한 글쓴이의 관점이 타당한지, 타당성, 그 다음에 또한 그 글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만한 것인지, 역시 타당성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것인지, 신뢰성, 글의 주제나 내용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다루어졌는지, 공정성, 사용된 자료가 글의 내용에 적합하고 적절한지, 적절성,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로 글의 표현 방법 판단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쓰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법이나 관용 표현을 사용하는데 독자는 글의 표현 방법이 글의 목적과 내용, 글이 쓰인 상황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또는 효과적인지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판단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판단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글쓴이는 글을 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또는 일부러 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글에는 특정한 사회문화적 이념이 반영되기 마련이어서 사회문화적 이념의 측면에서 온전하게 중립적인 글은 거의 없다.
온전하게 중립적이지 않고 특정하게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글쓴이의 어떤 목적성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독자는 글의 숨겨진 의도, 글에 전제되거나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반응한 사회문화적 이념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가면서 글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지금 그림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6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66페이지. 자, 의견의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 자,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사회를 보더라도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상당히 분열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밤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많이 볼 겁니다. 미국 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도 광화문이라는 광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의견이 양극화되어 있고, 그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첨예하게 대립되어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심각한 갈등을 품고 있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점점 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양극화로 가는 이런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생산적 논쟁을 통해서, 자,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생산적 논쟁을 통해서 이런 역설적이게도 이런 논쟁을 통해서 말이나 글로 싸워서 결국 이런 말이나 글로 싸운 것들이 소통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의 이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글쓴이는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해제에 이 글은 토론과 논쟁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태도 등을 들어서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를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논쟁하는 거, 이런 토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글쓴이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 그렇고, 또한 토론의 의미와 기능, 토론과 논쟁이 부재할 때, 토론과 논쟁이 없을 때 그런 위험성 등을 제시해서 토론을 통해서 생산적인 논쟁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재개관 보니까 갈래상 논설문이고, 자, 논설문, 논리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밝혀 쓴 글을 우리가 논설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얘기해서 글쓴이의 주장이나 생각을 독자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끔 어떤 설득의 목적을 가진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성격은 당연히 비판적이고 시사라는 말도 여러분도 흔히 쓰는 말이죠. 그죠? 시사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들, 지금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재료가 되는 건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회의 의견 스펙트럼의 다양화를 위한,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스펙트럼, 어떤 범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관련 특질이나 생각 등의 어떤 범위. 자, 우리 사회의 의견 스펙트럼의 다양화를 위한 활발한 토론과 논쟁의 필요성을 우리 주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조나 비유 같은, 비교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주로 이제 대조나 비유를 사용했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비교, 대조,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효과가 훨씬 잘 나타나죠. 그리고 그 밑에 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어떻게 주장의 설득력을 높인다. 특히 그 전문가도 대단히 유명하고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면 좀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론에서 논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 중간에도 나오지만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논쟁한다는 거, 논쟁, 말이나 글로 다툰다는 거,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이나 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서론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좌측에 짤막한 지금 질문이 나와 있는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자 이랬습니다. 자, 답안으로 나와 있죠. 내 의견의 부족한 점을 알게 돼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반대 의견을 들으면 또 감정이 상해서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상대방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자, 이제 서론 들어가면, 인간은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무리지어 사는 인간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끼리 부딪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갈등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써 그 사회가 나아갈 긍정적 방향을 도출해서 사회를 발전할 수가 있다. 이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논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양극화로 이렇게 점점 첨예하게 대립해가는 이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논쟁을 얘기했습니다. 말이나 글로 싸우는 것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자, 이런 접속어들도 역시 잘 봐둬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한국인은 대체로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내면 갈등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문화적으로 우리는 참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돼 있어 왔습니다. 갈등을 품고 사귀고 드러내지 않아야 그릇이 크다고 여긴다.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갈등을 품고 가슴 속에 품고 혼자 갖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한이라는 것으로 한이라는 것은 결국 원망이나 억울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내지 못하고 가슴 속에서 혼자 품고 사귀다 보니까 어떻게 한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한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결국 어떻게 점점 더 우리 사회를 양극단으로 점점 더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을 풀어내는 것은 결국 어떻게 논쟁이라는 걸 통해서 속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논쟁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결해내야지만이 우리 사회에 이런 첨예하게 대립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글쓴이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인들에게 논쟁은 학습의 도구이자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와 고르기아스가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수사학의 정체성을 탐색했고, 소크라테스는 삼파법이라고 불리는 변증법적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탐구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서구의 정당들은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훌륭한 정책들을 탄생시켜 왔고 공직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감별해 왔다. 그래서 논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서구인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왔고 갈등이 우리보다는 좀 더 덜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는 이 글쓴이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구인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해와서 결국 우리 사회보다 갈등이 적느냐, 오늘날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글쓴이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사회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논쟁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논쟁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가는 이런 과정, 이것들이 결국 뭘 만들어내는 것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단지성이라는 것입니다.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해서 이런 논쟁을 통해서 쌓은 지적 능력의 결과물, 이게 결국 양극단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보편적이고 일반화되고 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중간지대에 이런 집단지성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그 사회는 갈등이 적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집단지성을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 분명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갈등 해소를 위한 만남과 부딪힘, 좋은 논쟁이란 상호 부딪힘이 있는 논쟁을 뜻한다. 자, 논쟁의 조건이 서로 논리들이 치열하게 맞서야 된다. 그냥 대충 싸우는 흉내만 내다가 흐지부지 돼버리면 결국은 이 논쟁의 의미가 없어진다. 논쟁을 통해서 결국 이 갈등을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서로 치열하게 맞섬이 있어야 된다. 그러자면 논점이 또한 팽팽하게 부딪혀야 한다. 서로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서 만나 마치 싸움터에서 장수듯이 겨루듯이 자신의 논리로 상대와 맞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이 논쟁이 생산적일 수 있는 이유는 논쟁이 생산적일 수 있다. 다른 말로 해서 논쟁이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만남과 부딪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고 이 생산적인 결과가 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단지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서로 견주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이유로 논쟁은 싸움 같지만 사실은 상호 이해의 장이요, 청중들에게는 즐거움과 교육의 장이다. 서로 부딪히는 지점을 논쟁 용어로는 접점이라고 하는데 상호 갈등 해소를 위한 개념적 장소쯤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론 첫 번째,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만남과 부딪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서로 다른 의견이 만나서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논쟁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네모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논점에서 자신의 논리와 상대의 논리를 서로 견주고 치열하게 맞서야 된다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상호 이해하게 되고 갈등이 해소되게 되고 즐거움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생산적 논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오른쪽에 논쟁이 싸움이 아니라 상호 이해의 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논쟁을 통해서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논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양극단으로 이렇게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 논쟁이 생산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만 결국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짧게 첫 번째 강의를 지금 뭐 두서없이 한번 읽고 봤는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본론 두 번째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